예, 안녕하세요. 자, 기본 용어, 기초 용어 개념 설명인데, 이거 원래 이제 기본반 수업하면은, 기본반 수업, 올인원 수업을 이제 우리 기본반이라 했을 때 수업하면 제일 첫 시간에 합니다. 첫 시간에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또 첫 시간 전에 또 한 번 더 사전에 여러분들이 행정부의 전체적인 이제 일종의 이제 상견례죠. 오리엔테이션 겸 상견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뭐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또 뭐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뭐 되는 것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대충 요런 게 있구나. 사실 3시간 동안 행정법 우리가 기초 용어, 이제 기본 개념 설명에 있어서 뭐 아주 많은 걸 얻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대충 이제 행정법의 전체적인 얼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뭐 요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나간 자료도 기본적으로 교재 다 있는 겁니다. 교재 다 있는 건데,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들만 쭉 한번 별도로 모아서 일종의 단어집처럼 이렇게 제가 자료를 만든 거니까 뭐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다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쨌든 한 번씩 봐왔던 과목들이기 때문에 뭐 대충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법이나 행정학, 아마 이제 행정학도 수요일 날 아마 공개 강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기본 개념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차원에서 이런 게 있구나 소개하는 거죠. 첫 소개하는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너무 편하게, 너무 이게 너무 몰입하거나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들으시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구나, 뭐 이런 개념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만 하셔도 뭐 3시간 동안 이제 충분히, 뭐 그때 뭐 3시간 동안 날림으로 막 하겠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어두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을 보시고, 자, 그럼 제일 처음 요 자료가 있는데, 뭐 행정법 공부 잘 하려면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거죠. 요겁니다. 행정법에 대한 소개죠. 행정법은 뭐냐? 행정과 관련되는 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행정법의 출발이 되는 거죠. 이것부터 그려놓고 요 내용을 들어가면 조금 더 이야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럼 행정법은 행정이란 부분과 법이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그럼 일단 법이 뭐냐라는 것부터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룰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규범, 사회규범이라고 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사회책에서 제일 처음 배운 게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사회규범 중에 하나이다. 그럼 사회규범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죠. 룰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규범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뭐 윤리규범, 도덕규범, 종교규범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법규범, 줄여서 법규, 더 줄이면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필요한 기준을 정해놓은 거, 이걸 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영어로는 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뭐 일종의 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규범, 기준들 중에 법이라는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강제력, 구속력이 있죠. 강제력이 수반되는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우리가 법규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이건 우리가 도덕규범, 윤리규범이죠. 근데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가 가해지지 않죠. 뭐 도덕적인 비난, 윤리적인 비난을 할 수 있으나 뭐 가둔다든지 뭐 처벌한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님을 뭐 살해한다든지, 존속살인이죠. 부모님을 팬다든지, 존속폭행이죠. 또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부모님한테 갖다 버린다든지, 존속유기가 되겠죠. 그러면 국가가 단순히 도덕규범, 윤리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공권력을 발동해서 처벌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을 법규범, 줄여서 법규, 더 줄이면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규범 중에서, 기준 중에서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을 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에는 각종의 법적인 요건,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규정해 놓고 있죠. 그게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법이란 것은 요건과 절차, 강제력 있는 기준, 요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일 쉬운 개념이죠. 물론 아주 깊이 있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제 초보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듣는 분들이고, 이거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책에서 봤던 거죠. 그거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법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그럼 이번에 행정이 뭐냐라는 것부터 봐야 되겠죠. 행정은 뭐냐? 국가가 국민한테 각종의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걸 법 집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한다. 그럼 행정은 여러분들이 행정 공무원 됐을 때 평생 하게 되는 업무가 행정 업무죠. 그럼 행정 업무를 다르게 표현하면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행정작용이라 한다. 근데 그럼 이제 이거 결합하면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을 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법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런 법을 다 통칭해서 행정과 관련되는 법,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행정법 배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공무원 됐을 때 평생 하게 되는 업무가 행정 업무.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법이란 기준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걸 통칭해서 행정법이란다. 그러니까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된 거죠. 뭐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수험이니까 수험으로 들어가면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행정법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행정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항상 비교되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죠. 행정을 중심으로 앞집에는 입법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뒷집에는 사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입법, 행정, 사법.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려면 논리 필연적으로 누군가 법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법을 만드는 걸 입법이라고 해요. 법을 세우는 거죠. 법을 만드는데 이걸 이제 법 정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만 법을 만들죠.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면 행정부에 보내서 여러분들 행정공무원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을 하죠. 그리고 그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작용, 이게 재판작용인데 그걸 사법이라고 하죠. 법 판단, 법 선언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국가의 주요 권력들이 되겠죠. 근데 이 권력들이 과거에는 군주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가 우리가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서 군주 주권에서 국가의 주인이 국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다만 주인은 국민이지만 국민이 종전에 군주 1인이 행사해왔던 입법, 행정, 사법 요 세 가지를 직접 행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란 말이야. 그래서 권력을 맡겨. 이제 간접민주, 대의민주 제도가 되겠죠. 그리고 맡길 때 한 놈 뽑아서 몰아서 맡기는 게 아니라 나눠 맡긴다는 거죠. 권력을 행사하는 인간들에 대한 불신이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권력을 나누어서 맡기죠. 여기 이제 우리가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법권은 입법부한테, 행정권은 행정부한테, 사법권은 사법부한테 권력을 나눠 맡겨. 여기 이제 우리가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제, 권력 분립, 법치주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사회 때 봤던 거죠. 그래서 나누어 맡기고 이 권력을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거기 이제 그 가장 큰 틀을 만드는 게 헌법이죠. 이제 곧 나오겠지만 헌법은 나라의 최고의 법이 되겠죠. 국가의 기본적인 원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시스템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권력 분립, 법치주의, 그다음에 대의민주, 간접민주제, 물론 직접민주제는 보충적으로 활용을 하긴 하죠. 그래서 큰 결정은 그래서 헌법 개정에 대한 그 결정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국가 권력은 대표를 뽑아서 간접민주, 대의민주제를 채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국가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이다. 요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뼈대가 된 거죠. 됐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고 행정법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행정법 할 때 항상 요 뼈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등장인물이죠. 국가가 등장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책 보기 전에 한번 보는 그러니까 밑그림으로 보게 된 거죠. 국민이 등장합니다. 자, 국가하고 국민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 같은 국민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공무원 되죠. 그러면 국가의
특히 이제 국가 중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법을 집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수업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 행정공무원이야. 다만 이제 행정공무원이긴 한데 어느 부처에서 근무할지는 아직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뭐에 따라서 테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법 담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건축허가 담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출입국 담당하는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세무공무원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무원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가 소속인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국민 저하고 법적인 경기를 펼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등장인물이야. 국가 세 가지 등장인물 있지만 핵심적인 등장인물은 행정부가 되겠죠. 행정부하고 국민 저하고 사이에 행정법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행정법 경기의 출발은 여러분들이 국민한테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행정법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걸 각종의 액션을 취하는데 이걸 행정작용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각종의 액션을 취하는데 이걸 행정작용이라고 한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는 각종의 행정작용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법이란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따라서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데 행정은 법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된다. 이걸 법치행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행정에 반영된 게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예시.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야.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합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 그냥 들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축허가 병무청에 있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야. 병력법에 따라서 입영명령을 하죠. 여러분들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야.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하죠. 여러분들이 식품위생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이야.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음식점 영업 허가죠. 여러분들이 출입국 관리직 소속 공무원이야.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출국 허가, 입국 금지 등의 행정작용을 하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죠. 여러분들이 국어공무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업무 처리하는 공무원이야.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하죠. 그리고 출생신고, 사망신고를 했을 때 그걸 받아주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예들은 들려면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수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업무들이 되겠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행정법 경기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테마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각종의 행정작용의 목적은 뭘까? 왜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 내라고 과세 처분합니까? 왜 국가가 국민 보고 군대 가라고 명령을 합니까? 왜 국가가 건축을 하려면 우리 허가를 받고 하라고 하느냐? 요건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건 국가가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비용을 국가가 마냥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각종의 비용을 각출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각종 권리도 있게 되면 사회 시스템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작용이 조세행정작용이고 그럼 국가가 그 과세 처분을 통해서 걷어간 재원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비용을 충당하고 전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게 한 거죠. 빨갛게 적는 거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겠죠. 국가가 국민 보고 왜 군대 가라고 명령합니까?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 되겠지. 그래서 국가가 병력법에 따라서 국민에게 군대 가라고 입영 명령하는 거죠. 국가가 왜 국민 허가 받고 영업하라고 합니까? 허가 안 받고 무한정 자유롭게 건축을 해버리면은 난개발을 막을 수가 없고 부실 건물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죠.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회책에서 배웠던 건데 헌법에 나오는 거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다 같이 잘 살자, 공공복리죠. 요 세 가지를 통칭해서 요약하면 전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작용을 하게 되겠죠.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전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작용이 되겠죠. 반면 반대편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국민들은 세금 내기 싫단 말이야. 국민들은 군대 가기 싫단 말이야.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편한 대로 자유롭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개개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물론 뭐 이타적인 국민도 있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가정하는 개인은 이기적인 인간, 이기적인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익 실현을 목적하는 행정공무원 여러분들과 국민, 사익을 실현한 국민 저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갈등이 생길 때 대비해서 미리 경기규칙을 만드는데 그게 법이란 기준에 따라, 그러면 국가 국민하고 세금 관련되는 데서 싸움이 어쩌면 세법이 있겠죠. 국가고 국민하고 병무행정에 관련되는 문제가 생겼다. 병력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이런 여러 가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행정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작용을 할 때 적법한 행정작용을 했어. 그럼 국민들은 국가 간 적법한 공권력에서는 복종할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법을 잘 지켜.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들도 법을 잘 지켜. 그래서 98%의 공무원은 행정작용을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해. 대다수 98%의 국민들은 국가 간 적법한 공권력에서 복종할 의무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잘 수행해. 또 생활하면서 법을 잘 지켜가면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서로 페어플레이를 하는 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행정법 경기의 98%는 대부분 다 페어플레이로 끝나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분쟁은 어느 한쪽이 룰을 안 지킬 때 분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룰을 안 지키는 게 누구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죠. 먼저 국민이 룰을 안 지키는 경우, 국가가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처분을 적법하게 했어. 그럼 오늘 6월 29일 날 과세 처분하면서 7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죠. 적법한 과세 처분이 있었어. 그럼 국민들 대다수 98%는 7월 30일까지 각자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세금을 자진해서 잘 납부하죠. 대다수는 그래. 다만 그 중에 2% 세금 안 내고 계기는 국민들 있죠. 내가 그래.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랑 7월 31일까지 해보니까 전부 다 세금을 잘 냈는데 그 중에 2% 세금을 내지 않은 국민들이 발견됐죠. 그러면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사실 국민들은 세금 내기 싫거든. 싫은데도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세금을 잘 낸단 말이야. 그런데 2% 세금 안 내고 있는 국민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들 어떤 생각? 야, 세금 낸 사람만 바보네. 나도 세금 내기 싫은데. 근데 낸 사람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국민들 어떤 인식? 야, 세금 안 내고 개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법 잘 지킨 사람만 손해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다음에 과세처분 날라왔을 때 너도 나도 세금을 안 내기 시작하면 조세 행정작용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실현이 저해되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은 국민한테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야 말빨이 맥히는 거죠. 그래서 세금 안 내고 개기면은 세금을 강제로 걷어간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벌까지 받게 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국민들이 세금을 내게 하는 간접적인 강제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법을 잘 지킨 국민은 그대로 두지만 법을 안 지킨 국민한테는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후속작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게 제3편, 행정법 전체로 보면 3편이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란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다만 세금 안 내고 개기는 국민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또 아무 때나 막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역시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강제로 세금을 걷어가게 되는데 어떤 강제 수단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곧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요 뼈대만 먼저 잡아놓는 거죠. 반면 국가공무원 여러분들도 늘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도 있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처분을 했는데 내가 소득이 없어. 없는데도 업무적으로 소득이 있는 걸로 오인하고 세금을 잘못 매길 수도 있고요.
소득이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율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법에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세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럼 국민들은 국가 간 적법한 공권력 행사는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될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자기의 사익, 기본권, 재산권이 침해되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반격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처음부터 적법하게 하는 것도 법치주의지만 잘못된 행정작용을 바로 잡는 거, 그 과정을 행정구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4편 행정구제법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다루게 되죠. 다만 역시 행정구제도 국민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함부로 때를 쓰는 게 아니고 역시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밟아서 권리를 구제받게 되는데 그 구제 수단을 공부하게 되는 게 제4편 행정구제법이죠. 그래서 1편 자연스럽게 이제 목차가 잡히는데 1편은 사실은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한 서론, 기초 개념들을 설명을 하는 파트인데 법치행정의 말로 요약했죠. 이게 1편이고 입법의 영역이요. 입법이 주가 되는 영역이죠. 그리고 그 룰을 정해놓으면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보면 각종의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게 행정작용 2편입니다. 이게 행정 영역이죠. 그리고 이게 전반전이야. 행정법 경기 전반전이죠. 전반전 끝나고 하퍼타임 때 전반전 경기 결과를 평가하죠. 두 가지로 평가가 되겠죠. 잘했거나 못했거나. 잘했다, 적법하다, 국민들은 받아들여. 끝. 대부분은 전반전에서 끝나죠. 그런데 국가가 잘했는데 국민들이 잘못했을 때 국가가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반면 국가 간 행정작용이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죠. 일단 국민의 주장일 뿐이야. 실제 위반지는 재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는데 이게 제4편 행정구제. 행정구제는 주로 사법이 주도가 되겠죠. 그래서 1편, 2편 전반전, 3편, 4편 후반전. 입법, 행정, 행정사법 요게 큰 틀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첫 시간에 요 타임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앞에 두 번째 페이지 말고 페이지가 안 적혀져 있는데 자료 보십시오. 자료를 보시면은 3페이지쯤 있죠. 가장 큰 목차가 1편 행정법 서론 법칙행정입니다. 빨간 형광펜을 진하게 한번 표지에 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편은 그 뒤에 보시면 일반 행정작용법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일반 행정작용법인데 좀 뒤로 좀 넘겨보시면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근데 2편 일반 행정작용 큰 목차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큰 목차부터 먼저 잡아줘도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시면 되죠. 2편 일반 행정작용법이 나올 겁니다. 2편이 나오겠죠. 그리고 3편 못 찾았나? 못 찾겠어. 한번 살짝 그 표제를 페이지가 있으면 좋은데 2편 일반 행정작용법이라는 타이틀을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큰 대륙이 되겠죠. 2편 일반 행정법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전반전이고 그리고 3편은 또 조금 더 뒤로 가시면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여기 아마 오른쪽 페이지로 있을 겁니다.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나죠. 여기 이제 후속 작용이죠. 실효성,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권력을 한 번 더 발동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이게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그리고 4편은 또 뒤에 보시면 행정구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4편 그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제4편 행정구제법이죠. 이게 총 4가지의 큰 목차, 큰 대륙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단 요 뼈대부터 그러니까 그 4가지 목차가 사실은 다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상 1편, 2편 전반전, 3편, 4편 후반전. 1편은 입법의 영역, 2편은 행정의 영역, 행정이 주가 돼. 3편은 한 번 더 후속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의 영역, 제4편
행정구제는 사법의 영역. 이렇게 네 가지 큰 대륙으로 구성되다. 이것만 일단 먼저 봅시다. 뭐 교재가 있으면은 교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되는데 일단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이고 그죠? 기조 교재를 없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재 확인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게 되면 교재가 나왔을 때 교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럼 일단 기본 뼈대를 잡았고 이제 요걸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해볼게요. 이제 자료 보십시오. 자료 그러면 행정법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냐?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시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 제일 앞으로 이제 자료 제일 앞에 보시면 제일 첫 페이지가 행정법 공부를 잘 하려면이라고 했죠? 없나? 없어? 없어? 이씨, 자료가 왜 없어? 응? 있어? 응, 그렇죠, 그렇죠. 없다고 하길래. 행정법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만 뭐 세 가지죠.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죠. 이거는 사실은 초보의 수험생들이 소화시키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뭐 이해라기보다 요런 게 세 가지 원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밑그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 차이점 나오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등장을 한다. 공통점은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게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죠. 수험을 합니다. 특히 수험도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객관식은 사지선대 중에 골라내는 거죠. 그러면 출제하는 교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가장 기본적인 이제 포인트, 포커스 맞추고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 그럼 당장 저기서 봐도 행정이 중심 개념이야. 그러면 행정은 앞집에 누가 있습니까? 입법이라는 개념이 있죠. 뒷집에는 사법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럼 행정은 입법과 뒷집의 사법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국가 권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차이점, 법을 만드는 거, 법을 집행하는 거, 그리고 재판하는 요 세 가지 차이점이 있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비교되는 포인트도 있거든.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행정작용에 가서도 또 행정행위란 개념이 등장을 하거든. 곧 할 겁니다. 근데 행정행위가 비교되는 개념들이 막 등장. 행정입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 밖에 주요 행위 형식이 등장하죠. 그럼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비교되는 개념들. 그래서 항상 비교되는 개념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비교되는 단위가 들어갈수록 좀 더 디테일해. 그럼 행정행위란 공통점이 있지만 그건 다시 기속행위, 재량행위로 구분되고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로 나누고 그리고 명령적 행위하고 형성적 행위 나누고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개념 학문이긴 한데 말에서 시행해서 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 수험이라는 건 결국 비슷한 개념을 섞어놓고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결국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구별의 기준과 왜 이익을 구별하는 구별의 실익을 찾는 것이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법 개념의 정확한 이해는 유사 개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행정이라는 게 메인 개념이야. 그럼 행정하고 비교되는 개념, 입법과 사법의 특성들을 하나씩 슬쩍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를 틀리게 구성을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데 앞집, 옆집, 뒷집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이제 편하게 시쳇말로 쓰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과서하고 있으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항상 구분하는 것. 이게 가장 수험의 첩경이 되겠죠. 두 번째는 원칙과예죠. 우리가 법학, 행정법은 법학의 일종이야. 법학은 사회과학의 일종인데 사회과학이라는 건 사회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사회현상이 자연과학, 물론 자연과학도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사회과학만큼은 아니죠. 사회과학은 모든 사회현상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구난방식으로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원칙을 먼저 정해놓고 그 원칙에 해당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사안되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의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데서 근데 다만 이건 차이는 원칙과 예외의 차이는 왜 나오느냐?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 그래서 두 번째 있죠. 동일한 대상을 두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의 세계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견해들을 중구난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뭔가 원칙이란 규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원칙에 적응을 받지 않는 예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다만 시험은 예외가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우리가 영어에서도 규칙 변화보다는 불규칙 변화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마찬가지로 원칙이 중요하기는 하나 수험은 항상 예외를 교수들이 늘 섞어서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외 부분을 주의한데 다만 많은 예를 그냥 무대표로 암기한 것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기준을 잘 정해놓고 그 예외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다만 시험은 예외에서 주로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 요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세 번째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오르는데 이미 적어냈죠. 행정법은 우리가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그럼 행정법의 이해관계는 국가공무원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공익이란 이해관계와 국민 제가 내세우는 사익이란 이해관계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죠. 충돌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 너무 국가 편만 들 수는 없고 너무 국민 편만 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공익과 사익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정리할 것인가, 잴 것인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로 이어지느냐? 공익과 사익이 중심이죠.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두 번째 했던 것과 연결돼. 공익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사익 이럴 수도 있고 사익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을 예외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익과 사익은 역시 조금 전에 두 번째 봤던 원칙과 예외하고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행정부에 나오는 학설 때문에 공익을 강조한 학설, 국가 편들어 준 학설, 사익을 강조한 학설, 국민 편들어 준 학설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교수들이 공익의 손을 들어주면 그게 원칙이 돼. 다만 예외 사익의 손을 주는 예외가 있을 수 있죠. 반대로 많은 교수들이 사익을 중점으로 하면 사익을 원칙으로 해. 다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측면이 예외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학설이 반영된 게 판례야. 판사들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원칙 국민편 예외 국가편 거꾸로 원칙은 국가편 예외 국민편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다루게 되는 것이겠죠. 행정법은 결국 마지막 여기 사이 집대성 되는데 국가 공익과 국민 사익이 펼쳐지는 형정법 경기의 게임 룰이죠. 그리고 게임 룰을 가지고 경기를 펼친 결과 경기 결과가 무엇인가 판례라는 게 나오거든. 판례의 경기 결과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판례가 결국 국가 편들어주는 판례 국민 편드는 판례 그 경기 결과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시험지에 나오면 골라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원칙만 잘 기억해 두셔도 아직은 이게 뭔 말인지 좀 막연합니다. 추상적이긴 한데 밑그림 그리는 거니까 요 세 가지 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입을 시켜보면 행정법 경기 행정법 내용의 거의 뭐 80% 90% 이상은 요 세 가지 원리로 딱 커버가 되죠. 뭐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만 그 점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출제 경향 및 수험 전략. 요거는 뭐 저 말고 대부분 학원 강사들이 다 이야기. 요도 사실 교재 사면 나중에 교재 공부하시면 교재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를 제가 뭐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 교재 내용을 한 번 더 옮겨놓은 거죠. 출제 경향 2007년도 한참 벌써 한 20년 됐네요.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출제를 공개합니다. 그 전까지는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공개됨에 따라 출제 시비를 막기 위해서 판례의 비중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다만 기존의 평행이나 문제 순간들이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 변별력을 잘 찾아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수험 전략 판례에 집중하라. 판례라는 것은 뭐야? 재판의 결론이 판례야. 그러면 법이란 기준을 놓고 국가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이에 행정작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죠. 분쟁이 생기면 재판으로 가. 그럼 재판 가면 이제 판사들이 재판할 때는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지 않죠? 일단 재판 청구는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합니다. 국가가 국민한테 불만이 있을 때는 재판 청구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야.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과했죠? 적법하게 부과했는데 국민들이 세금 안 내면 법원에 재판 청구할 필요 없이 스스로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 스스로 힘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죠. 굳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도 돼.
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국민들은 국가 간 행정작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사법부에 달려가서 판사님, 국가 간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이루어져서 저희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요거 구제 좀 해주세요 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건 국민이야. 행정법 책에 나오는 판례의 99.9%는 다 국민이 재판을 청구하고 되는 거죠. 그러면 판사들은 국민의 재판 청구를 일단 받아. 그러면 판사들은 국민의 재판 청구를 할 때 국민 보고 꼭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요구하죠. 그럼 이제 국민들은 소득세법 제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과세처분인데 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의 권리나 이걸 침해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주세요. 국민의 재판 청구의 핵심적인 요체는 그거야. 알았어. 반면 이제 행정부 이야기도 들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야. 세무서장이야. 세무장 불러가지고 야, 이 과세처분 국민들이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을 청구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이제 세무서장인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과세처분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국민들이 주장한 것은 법적인 설득력이 근거가 없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국민의 재판 청구를 받아주지 마세요. 이게 행정청의 방어 논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판사들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판사들도 막 재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둘 사이 문제가 되는 법이라는 조문을 읽어보고 법원에서 판사들이 법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싸움에서 누구의 주장이 법에 더 부합한지를 판사들이 판단하죠. 그래서 법에 대한 판단을 해서 선언을 하는 거. 그게 판결이죠. 그러면 판사들이 재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결국 뭐지? 국민의 재판 청구에 대한 판사들의 답변, 그게 판례야. 그럼 판례는 결국 국민의 재판 청구에 판사의 답변이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 청구를 받아줬다, 국민편, 안 받아줬다, 국가편. 받아줬다, 기본은 위법하다, 국민의 주장을 받아준 것이고요. 안 받아줬다, 국가편, 공익을 주장하는 국가의 편을 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경기 결과, 판례가 나오는데 그 경기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라면 OX 판독하는 거죠. 다만 이제 판례가 좀 많아. 교재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판례가 거의 1000개가 넘어. 1000개가 넘는 그 경기 결과표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판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판례가 중요하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70% 이상은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공개되면서 판례의 비중이 높아진 거죠. 판례에 있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데 단순히 결론만 아는 건 부족하고 도출은 과정도 필요한데 다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시험은 결국 결론을 잘 기억하는 게 핵심적인 요체가 되겠죠. 그래서 교수에 있는 판례 원문까지 집대성은 우리 교재가 그리고 이제 책 자랑이죠. 책 자랑은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두 번째 기출 문제,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정법 이런 과목이 사실은 처음에는 상당히 좀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보면은 나오는 문제가 계속 반복해요. 올해 역시 기출문제도 국가직 지방직, 지난주에 지방직 끝났지만 지방직 기출문제도 기존의 기출문제로 나왔던 지문들이 거의 70%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고 그 지문이 조합을 바꾸거나 뭐 결론을 바꿔가면서 대체되긴 하지만 거의 나오는 지문이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제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되긴 하지만 기출 문제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게 100점 불태죠.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는 수험 시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적군들이죠. 이 적군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 적군들을 잘 공략할 수 있죠. 그래서 기출문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조문. 근데 그 위에 판례가 한 70% 80%지만 나머지 20%를 채워난 건 법조문들입니다. 법조문들이 직접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행정법,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의 90%, 95%이 다 행정법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볼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오는 법이 있습니다. 5가지 정도.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뭐 3편에 가면 행정조사기본법, 그다음에 질서협의규제법 이런 법들 있죠. 그런 법들을 직접 보고 정리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80점에서 만점까지 채우는 거. 80점까지는 판례로 커버가 되겠지만 나머지 80점에서 만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극복을 해야 돼. 공략을 해야 될 파트가 법조문이죠. 그리고 그걸 하나
집중한 거죠. 막판 집중력을 단권화. 이 단권화는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풀이할 때 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합격하실 때가 책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막 2권, 3권씩 막 기본 수업, 기본 교재 따로 있고 핵심 요점 정립이 따로 있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 책 한 권, 그리고 뭐 강의 노트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책 한 권으로 딱 기본 교재를 기본 수업에 하고 심화 때는 그거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뭐 제가 필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필기는 또 교재 아래 위에 옆에 여백이 있거든. 아마 이거는 뭐 요쪽에 있는 분들은 처음 듣는 것 같고 요쪽에 있는 분은 한번 들을 것 같은데 교재 보시면 교재에서 우리가 책을 내가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죠? 그래서 책 한 권으로 강의 노트도 따로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책의 여백을 강의 노트처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도 이 기본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되냐면 노량진에서 강의하신 유명한 강사들이 뭐 호랭이 만족을 수원가에서 1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교재가 너무 많아. 기본 교재. 근데 또 교재도 결코 분량이 적지를 않아. 아주 두툼하죠. 그리고 보통 책이 2권이 거의 국룰이야. 시중에 나 있는 책들 중에서 거의 2권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80% 이상이죠. 근데 우리 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고 1000페이지 안 넘기도 물론 이것도 분량이 결코 적은 건 아니지만 제가 한 권으로 요약했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사실 더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데 또 너무 줄여버리면 학생들이 책이 또 너무 허술해가지고 불안해할까 없어.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대로 타협을 한 게 1000페이지 넘기지 말자. 아마 정확히는 964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재가 기본 교재이면서 심화 때 그 교재 한번 더 볼 거예요. 핵심 요점 정리도 필요 없어. 아니 책 안에 요점 정리할 내용들을 딱 박스나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했거든. 따로 살 필요 없죠. 강의 노트도 필요가 없습니다. 책의 여백을 수업 들으면서 강의 노트로 보완해서 볼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으로 요약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도 그래도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학원이나 인데 출판사 이런 데서는 또 상업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런 말하면 싫어하는데 그지? 그런데 상업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굳이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막 책을 여러 권 쌓아둘 필요 없다는 거죠. 한 권으로 다 정리할 수 있다. 다만 그 한 권을 한 번에 올리는 수업을 다 하면은 좋긴 하지만 이건 또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약간 이제 커리큘럼상 제가 나누기는 하지만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더라도 교재는 한 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고 뭐 지금 아마 유명 강사들에 비해서 제 수업이나 이런 거는 아직 그렇게 뭐 솔직히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을 최소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수업을 진행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뭐 여담이긴 한데 뭐 이제 어제 지난번에 이제 요번 우리가 1년 동안 수업 들은 작년 9월 달부터 7월 달부터 수업 들었나 그 학생이 이제 저번에 지방직 시험 치고 와가지고 인사를 꼽아갔더라고. 근데 이제 그 학생이 5과목이죠. 500점 만점 중에 전체 한 문제 틀렸대. 국어만 한 문제 틀렸대. 나머지는 거의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고득점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많이 우리 수업 듣고 고득점하는 수험생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그 수험생이 제가 그 강의 이제 한 20년 했는데 가장 최고 득점이 한 문제 틀렸대.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은 다 만점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국어만 한 문제 그것도 뭐 실수해서 진짜 전무후무하게 만점 수험생 한번 볼 뻔했는데 근데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이야기를 하기로 자기도 뭐 노량진 처음에 할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뭐 노량진에서 유명하신 원래 이제 많이 듣는 사람들 듣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덜 여러분들이 위험도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수험생들 그런 마음을 제가 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데 수업 들어보고 특히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교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조라고 세뇌를 시키거든. 그래서 특히 이제 교재는 노량진은 뭐 유명 강사들 책하고 어느 책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뭐 그저 모자람이 없다. 오히려 수험생이 딱 필요한 부분들 잘 정리했다.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아서 인사를 꼽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사실 강의할 때 제일 기본 존경에 거는 거죠. 물론 뭐 합격을 하고 나면 뭐 자기가 수업 들었던 강사들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 뭐 인지상정이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인데 근데 특히 이제 와가지고 인사를 특별히 수업 또 없는데 그냥 인사하러 학원에 잠시 들었다 인사를 왔더니 기다렸다가 아까 이제 강의실 교수실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수험생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명한 강사가 아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 그리고 좀 사실 뭐 실력이 없거나 하면 제가 또 강의한 지 지금 학원에서 한 20년 강의를 했는데 없었으면 벌써 뭐 도체돼도 됐을 건데 아직까지 강의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어쨌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뭐 약간 학생들부터 뭐 그렇게 저평가를 받지는 비난을 받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잘 활용을 하고 수업을 잘 들으시면 학교한테 크게 지장없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움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걸 다시 이제 여담으로 제가 말하면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혹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는데 주저하시는 분도 있으면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재가 있으면 더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래서 2페이지 이건 사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심화 때 사실 합니다. 심화 때도 잘 안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넘어가는데 이제 오늘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들 밑그림 그리기 위한 거죠. 그죠? 제목들 밑 안에 있는 깨알 같은 것이나 뭐 너무 외울 필요 없고 표제도 있죠. 그래서 판례, 기출문제, 법조문 그리고 집중력과 단권화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되죠. 그럼 앞에 마찬가지로 행정법 공부 잘하면 세 가지 원리죠. 공통점, 차이점, 원칙과 예외 그리고 공익과 사익 두 가지를 재는 비교 형량 그리고 그 비교 형량 끝에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내니까 판례의 경기 결과를 기억하다. 뭐 요 정도만 보셔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기본 내용이죠. 기본 내용을 밑그림을 그린 거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조금만 쉬었다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1편, 2편, 3편, 4편에 나오는 중요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주로 많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학생들이 개념들이 뭔 개념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단어집처럼 책에 다 있는 건데 단어집처럼 이렇게 제가 별도로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 위주로 있고 또 역시 기초적인 개념도 쉬운 개념도 있지만 좀 난해한 개념도 있죠. 그럼 일단 난해한 개념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는가 기초 용어죠. 기초 용어 특강으로 강의가 개설됐기 때문에 요 개념들을 간단하게 보시고 그렇죠. 그럼 한 2시간 정도 남으면 2시간 한 타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 강의 그러니까 기초 개념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1편, 2편, 3편, 4편 나오는 주요 용어들이라는 기본적인 예시들을 설명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칠판은 끝날 때까지 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